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경미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국시대의 금속공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백제의 사리장원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사리장원구는 삼국시대의 사리장원구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들로서 절대연대가 밝혀지고 최근에 출토된 유물들이 많기 때문에 금속공예와 불교공예를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사리장엄구라고 하는 말은 사리, 불교에서 그 성물로 숭앙하는 사리를 장엄하기 위해서, 갖추어서 꾸미기 위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물건들, 물품들을 말합니다. 먼저 이 사리장엄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리가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리라고 하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의 사리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한 후에 남기고 가신 그 유해 시신과 그 시신을 답이하고 난 다음에 남은 역시 유해가 되죠. 불에 탄 인골인데요. 불에 탄 인골들을 사리라고 부릅니다. 인도에서 사리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겨진 신, 혼이 없어지고 남은 육체를 말하는 거라서요. 뭐 유신이라든지 유골이라는 걸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골이나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거나 아니면 성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불교에서 번역을 할 때는 이 사리라라는 말을 음역하지 않고 사리라고 하는 음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역하면은 이게 시신, 유골 이런 뜻이 되는데 의역하지 않고 음을 따라서 그냥 사리라고 부릅니다. 사리는 남겨놓고 간 물질, 그러니까 혼이 나가고 혼이 이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남은 육신과 그 흔적들을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 사리라고 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인도나 중앙아시아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것은 뼈나 이빨 형태의 사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고라형 사리의 또 하나가 머리카락이 있어요. 머리카락, 불발사리라고 해서 머리카락, 그 다음에 이제 손톱 같이 이렇게 시신의 형태, 사람의 시체 형태 또는 사람 육신에서 나온 게 확실한 거로 보이는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 뼈나 이빨과 같은 이 고라형 사리, 사람의 몸의 형태를 가진 것을 이제 신사리 중에서 고라형 사리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한국이라든지 중국에서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 불교계에서는 사리라고 하는 거는 이런 뼈나 이빨의 형태가 아니라 보주형 사리다 해서 빛을 내는 구슬 모양의 다비를 하고 나면 이렇게 뼈 안에서 그 화장한 유골 안에서 이런 구슬들이 나와서 이 구슬만 사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이거는 굉장히 후대에 나오는 전승이고요. 원래 인도나 중앙아시아의 초기 탑들을 발굴해 보면 다 불에 탄 인골이 나옵니다. 인골, 뼈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뼈사리가 중앙아시아나 인도 쪽에서는 이제 먼저 만들어지고요. 동아시아에 전래될 때에는 동아시아 문화의 특수성 때문에 빛을 내는 구슬, 즉 신사리, 보주형의 신사리, 신비로운 기적을 보이는 이 구슬 모양의 사리만 사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 보주형 사리 말고 이 고라형 사리가 동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전래되기 시작한 거는 구법승들이 인도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방문하고 온 이후에 서역을 통해서 5세기부터 전해지게 됩니다. 오른쪽에 지금 위에 보시고 있는 이 보주형 사리는 황룡사, 경주 황룡사탑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리로 알려져 있고요. 이 밑에 있는 요 뼈 모양의 사리는 중국의 유명한 법문사, 섬서성에 이제 법문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는데 그 법문사에 소장이 돼 있었다고 하는 부처님의 손가락 뼈사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불골사리, 불지골사리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이 인골 형태의 고라형 사리에 대한 숭앙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진 않았지만 기록에 의하면 경주의 황룡사에도 역시 불골 가지고 왔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서요. 고라형 사리 신앙이 한국에 전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 고라형 사리라든지 보주형 사리는 다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육신에서 나온 그 유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교가 발전을 하면서 처음에 세워진 탑들은 부처님의 몸에서 나왔다고는 사리를 8개의 탑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본 8탑이라고 하는 8개의 탑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의 사기를 가지고 워낙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또는 사리 쟁탈전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고, 기원전 3세기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인도의 왕은 이 부처님의 사리탑들을 꺼내가지고 새로운 탑을 지으면서 자기의 제국을 통치하는 정치적 행위를 그 사리를 통해서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원 전후한 시기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인도 불교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도대체 이 몸 남겨놓고 간 몸이 뭐가 중요하느냐.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 남겨놓고 간 말씀. 이 남겨놓고 간 말씀이 이제 그 책으로 쓰여지게 되면은 경전이라는 것이 있고, 또는 뭐 개송으로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다라니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는데, 남겨놓고 간 말씀이 중요해서 몸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해서 탑을 지을 때도 몸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 사리들, 보조형 사리나 고라형 사리 같은 이런 물질들을 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넣어야 된다 해서 그 경전을 탑 안에 넣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리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건 말씀을 남긴 사리다 해서 법사리라고 불러요. 법사리 또는 법신사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보주형 사리나 고라형 사리는 뼈 형태의 그 뼈나 구슬 형태의 것들을 넣는다면, 법사리는 경전을 집어넣게 되는데요. 역시 이 법사리를 집어넣는 그 탑을 만드는 행위들은 인도에서는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 유물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편은 아니고요. 경전에 역시 또 그 법사리를 신사리 대신 넣을 수 있다는 기록들이 이제 남아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법사리 신앙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통일신라 시대 때 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8세기 때에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사리기나 사리장원구를 이해할 때는 이 법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백제에서는 아직 법사리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인도의 사카모니 붓다의 열반 이후에 시작된 사리 신앙과 그 사리를 탑안에 봉안하기 위해서 만드는 각종 장엄구들의 조형 활동이 그 기원전 6세기 석가모니 열반 이후에 시작이 됐지만, 현존하는 사리 장엄구들은, 인도의 사리 장엄구들은 대체로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조금 오래된 게 기원전 3세기 정도의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인도에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석가모니 붓다 제세 그 열반 직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근본 8탑의 사리기들이 한두 군데에서 확인이 되고는 있는데,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역시 좀 논란은 있습니다. 여하튼 인도에서 시작된 사리 장엄구의 조형 방식과 그 다음에 이제 탑 사리장원구를 만들어서 이제 탑에다 봉안을 하게 되는데, 이 탑에다 봉안을 하는 행위들과 탑을 건설하는 행위들은 중앙아시아와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한반도에도 전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사리가 언제, 부처님의 사리가 언제 처음 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 일단 기록상에 의하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서는 549년에 중국의 양나라에서 신라로 전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에 남아 있다는 기록은 현재 남아 있는 게 없고요. 신라의 549년에 처음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76년에 또 사리가 신라로 전해졌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비해서 백제의 사리가 전해졌다는 기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록만 가지고 연구를 할 때에는 이 신라에만 사리 장엄구와 신앙이 발달을 했었고, 백제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다고 추정을 했었는데요. 목탑지가 여러 개가 발견되는 과정에서, 백제의 목탑지가 발견되는 과정에서 아마 사리기도 있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가끔 했은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1995년에 처음으로 백제에서 그 사리 장엄구로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 나왔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것이 바로 그 백제
백제금동 대학로가 나온 같은 유적인 부여능산리 사지입니다. 부여능산리 사지는 1탑과 1금당의 탑 하나, 그 다음에 금당 하나의 구조를 가진 1탑 1금당식의 그 사원인데요. 여기 이제 목탑지를 발굴할 때 백제금동 대학로는 93년에 공방지, 인근의 공방지에서 발굴이 됐고요. 이 목탑지는 95년에 발굴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목탑지의 발굴 상태인데요. 밑에 이제 심초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목탑의 중심에 올라가는 이제 심주, 나무 심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러진 상태로 출토가 되고, 그 옆에서 지금 누워 있는 상태로 왼쪽에 보시는 이 창왕명 석조 사리감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 창왕명 석조 사리감은 그 명문에, 앞쪽에 명문에 보시면 백제 창왕 13년 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형공주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매형공주라고 하는 사람이 사리를 공양했다라고 해서 공양사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매형공주라는 사람이 창왕 13년에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기록에 나오는 창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 기록에 부여창이라고 되어 있는 위덕왕입니다. 위덕왕 같은 사람이에요. 창은 이름이고요. 위덕왕은 시호가 되죠. 그래서 이 백제 창왕, 즉 위덕왕 연간 13년에 매형공주라는 사람이 사기를 발원을 해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요. 서기 567년에 왕실의 공주라고 생각이 되는 그 위덕왕이 아마 뭐 자매가 될 수 있겠죠. 누이나 자매나 뭐 하여튼 매형공주가 이제 위덕왕의 형제, 그러니까 여자 형제라고 생각이 되는 매형공주가 사기를 공양해서 목탑을 지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사리장엄구의 석함으로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안쪽에 아마 사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는 이제 이미 다 도굴을 당했는지 훼손이 되어서 내부에 사리기는 남아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목탑지의 발굴과 사리 석감의 출토 상태를 볼 때 지금 보시는 능산리 사지는 567년에 목탑을 세우고 창건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567년의 위덕왕 연간의 사리장엄구는 지금 보다시피 신라의 549년에 사리가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고, 진흥왕 연간에, 그 다음에 576년에 사리가 들어왔다고 하는 사이 시기가 되면서 백제에서도 신라와 비슷한 시기에 6세기 중후반 정도에 사리 신앙을 받아들이고 목탑을 세웠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창왕명 석조 사리감이 567년에 역사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던 백제의 사리 신앙과 그 왕실의 사리 장엄 방식을 알려주는 첫 번째였다면, 좀 더 구체적인 백제의 사리 신앙과 사리 장엄구를 발견하게 된 것은 2007년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곳이 이제 그 부여 규안면 신리에 있는 왕흥사지 유적인데요. 이 왕사지 유적은 오랫동안 이제 발굴하는 과정에서 2007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당지와 그 다음에 목탑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1탑, 그 다음에 1금당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목탑지에서 이 목탑지에 심초석 있는 부근에서 사리장엄구가 완전한 세트로 구성이 된 사리장엄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먼저 보셨던 능산리 사리장엄구의 경우에는 안에 있었던 내부 사리 기들이 모두 다 사라진 상태였는데 비해서 이 왕사지의 경우에는 사리 석함으로 볼 수 있는 사리 안치석 안에서 사리 안치석 안에 이제 사리공이 있고, 그 사리공 안에서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들어진 세 종류의 사리기 세트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리장엄구라고 하는 것은 사리를 위해서 갖추어 꾸미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사리가 있으면 사리를 이렇게 담는 그릇들, 이게 이제 사리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공양품을 맞추면 이게 이제 공양물이 되는데요. 이 공양구들과 담는
사리 공양구, 그러니까 사리를 위해서 받쳐지는 각종 보물들이 있고, 사리가 있을 때 사리를 담는 그릇들이 있는데, 이 그릇이 사리기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리 장엄구라고 하는 거는요, 이 사리기 세트와 그 다음에 이 공양구를 모두 포함해서 사리 장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왕흥사지의 경우에는 이 당시 6세기 후반에 이제 위덕왕 연간에 목탑을 지으면서 그 여러 가지 공양 의례를 행했던 흔적들과 받쳐진 다양한 공양구들이 함께 발견이 돼서 문헌 기록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은 그 백제의 사리 장엄구와 그 다음에 이제 사리 신앙, 그 다음에 백제 왕실의 금속공예나 아니 각종 공예 양식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2007년 그 왕릉사지는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발굴 보고서가 모두 다 간행된 상태입니다. 이 발굴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이제 사리기가 발견이 된 것은 지금 보시는 심초석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이 심초석은 원래 목탑이 이렇게 세워지면은요, 목탑 한가운데 심초를 놓고 심초 위에 심주를 놔서 여기다 이제 목조 건물을 이제 쌓는 식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 심주를 놓는 초석이 심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기를 여기다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심주, 나무로 된 심주가 있으면은 사리기를 이 밑에다가 넣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 지금 왕릉사지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심초석으로 추정되는 거 위에 적심토가 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적심토 앞부분에 사리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생긴 그 돌이 있다고 치면은요. 이 돌에 요 한쪽 구석에 사리공이 파져 있고요. 사리공이 파져 있고 그 이쪽에 이제 적심토가 쌓여져 있는 거죠. 사리공은 여기 있고요. 이 사리공 위에는 지금 보다시피 그 녹정형 방형암 형태의 그 사리공 뚜껑이 돌로 만들어서 이제 그 놓여져 있었는데요. 이 뚜껑을 드러냈더니 그 안에서 구멍이 있고 이 안에서 그 사리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리를 안치하는 이 사리공이 있는 이 돌은 목조 건축에서 그 심주를 올렸던 실제 심초석이 아니라서 최근에는 이 심초석이라는 말 대신 사리 안치석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실제 심주를 받쳤던 돌은 지금 보는 시 이중으로 돼 있어서 위쪽에 따로 심초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사리가 밑에 있고 여기 이제 심주가 그러니까 적심석이 나오고 심초석은 별도로 있어서 나무를 올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아쉽게도 이 윗부분이 많이 훼손이 돼 있고 그 발굴 당시에는 이 부분을 잘 신경을 쓰지 못한 채 발굴을 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 여하튼 사리 안치석이라고 부르는 이 돌 주변에는 사리공이 있고 사리기는 이 안에서 나왔고요. 이 주변에 보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유물들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공양구입니다. 사리를 봉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탑을 지을 때 이렇게 왕후 장상들 귀족들이 이제 여기에 가진 유물들을 갖다가 부처님을 위해서 사리가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처님을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보물들을 바치는데요. 이 보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당시 백제 왕실의 사람들이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왔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거로는 85정 8,900여 점 되는데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뭐냐 하면 각종 구슬들입니다. 육이나 금, 은으로 만들어진 각종 구슬들이 엄청난 양으로 나왔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관식으로 추정되는 것이 하나 나왔는데 철제 심에 그 다음에 운모 장식을 붙인 그런 독특한 관식이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그 위에 이제 철제 도자라든지 금제 귀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 공양품들은 그 양나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남조 양나라에서 시작을 해서 이 백제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그 탑들을 만들 때, 목탑을 만들 때 이런 유물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같은 시기
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조금 더 늦은 시기이긴 하지만 여하튼 신라의 황룡사탑을 건립할 때에도 이 땅을 먼저 파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물건을 갖다가 공약물들을 뿌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심초석을 이제 올리게 돼서 410 여기다 만드는데요. 이 물건들을 뿌리는 이런 행위들이 목탑을 지을 때는 종종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그 공양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유물들이 나오면 왜 이런 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왕사지 사리정원구는 바로 이런 그 초기의 예들을 좀 보여주는 중요한 예로서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고 있는 이것이 그 사리 안치석 위에 아까 사리 안치석이 다시 그려보면 사리 안치석이 이렇게 있으면 사리공이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덮었던 뚜껑돌 덮개입니다. 사리공의 뚜껑. 이게 이제 사리공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뚜껑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이제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그 장방형 형태의 그 다음에 그 모를 죽여서 모죽임 방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한자로 쓰면 녹정형이라고 쓰게 돼요. 그래서 이 모죽임 방형에 해당하는 이 녹정형이라는 형태의 뚜껑으로 이제 사리공 뚜껑을 만들었는데요. 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역시 북위시대 때 북위 황실에서 발원해서 만든 하북성 정연의 화탑지에서 출토된 석함입니다. 여기 석함 보시면 이 위쪽에 명문을 새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죽임한 방형의 뚜껑을 이제 넣어서 만드는데요. 이 모죽임한 장방형 또는 방형의 함들을 사리기의 외함으로 쓰는 것은요, 그 북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북위 지나고 이제 수당 요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는 아마 한나라 때 만들어진 녹정형 함들이 원래 그 어보라든지 뭐 이렇게 보물을 많이 넣는 함들, 인장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때 이렇게 생긴 함을 쓰는데요. 이런 형태가 우리나라에서는 살기에서 이제 쓰이다가 좀 없어지고 중국식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걸 어디에 주로 많이 쓰냐면 조선시대에 보면은 그 조선시대 왕실의 어보를 넣는 인장들을 넣는 통들이 요렇게 만들어져 요런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귀중한 물건들을 넣는 왕실의 귀중한 물건들을 넣는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살기도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요런 형태의 뚜껑들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녹정형 방형함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요. 이제 석함 뚜껑으로 나온 얘가 왕릉사하고 신라의 이제 분황사탑에서 이제 이런 뚜껑 형태가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중국의 사리장원구를 만들 때 이렇게 녹정형 방형함을 썼다는 것을 아마 백제나 신라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문양이 붉은색으로 그 몇 가지 꽃 문양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새겨져 있는데요. 이 붉은색 안료는 주사를 이용해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색의 그림이 장식이 되어 있는 그 주사를 이용해서 붉은색으로 그림을 그린 흔적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리 안치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고요. 여기 이제 그 적심토가 쌓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리공이 이 부분에 있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뚜껑이 여기 덮여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보시면 구슬이라든지 팔찌라든지 이런 그 각종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아까 도면에서 보셨던 이 관식의 형태가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래 그 사리공 뚜껑이 덮여 있었던 거를 드러냈더니 사리공이 있는데요. 사리기는 이 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리공 안에 물이 좀 담겨 있는 상태로 여기 보면 꼭지가 없죠. 그래서 청동압이 하나 들어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청동압이 확인이 된 것을 이제 갖고 와서 문을 열어봤더니 안에서는 은호와 그 다음에 금병으로 이루어진 그 사리기 세트가 이제 나와서요. 금,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사리 안치석 자체가 석함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금,
은, 동, 그 다음에 석함으로 이루어진 4중의 구조의 살기 세트가 만들어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금운동만 석함을 얘기하지 않고 금운동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탑의 구조물이라서 석함을 빼는 경우가 많지만요. 기본적으로는 탑 자체도 넓은 의미에서의 사리 장엄구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 공간 자체가 그 사리 장엄구에 들어가는데, 보통 사리 장엄구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 살기들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요. 이 사리 장엄 의례가 모두 다 끝나는 것은 탑의 완성이 돼야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리장엄 의례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리장엄구에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발견 당시의 상태를 보시면 이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 청동호 안에 이제 은호가 있었고요. 은호 안에 이제 금호가 있었는데요. 녹이 굉장히 심하게 부식이 돼 있었고요. 여기 이제 명문이 새겨져 있어서 이렇게 창왕이 만들었었다는 왕창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백제왕 창이라는 사람이 그 망왕자를 위해서 이제 만든 탑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정유라고 하는 연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 577년에 만들어진 백제왕 위덕왕이 만든, 창왕과 위덕왕이 같은 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덕왕이 577년에 만든 사리기 세트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이 금병 안에서 사리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리가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도구를 했던 흔적이 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현재 사리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금병, 그 다음에 은호, 그 다음에 동합의 3중 사리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 금, 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렇게 다중 용기가 사리장엄구 또는 사리기로 많이 쓰이는 이유는 그 인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 구성 자체는 사실 이게 재료 자체가 뭐 경전에 의한 것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리를 직접 닫는 그릇, 첫 번째 그릇이 가장 사리가 귀중한 거고 가장 그 바로 직접 닫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일 작은 그릇, 제일 안쪽에 있는 그릇이 가장 비싸고 가장 귀중한 보물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시기에는 금으로 이걸 만들고요. 수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시기에는 이걸 수정으로 만들고요. 또 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유리를 갖다 만들어줘서 사실 구성 방식은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여하튼 여기서는 금을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동의 구성으로 나가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는 목함이나 석함 같은 것들이 많은데 바깥으로 가면 이제 부서지는 것보다는 단단한 게 위주가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철로 만들기도 하고요. 돌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나무로 만들어서 뭐 은퇴 같은 거를 씌우는 그런 예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또 시대가 내려가면 뭐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니까 그 사리기 안쪽에 도자기로 된 그 사리 장엄구가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재질이 기본적으로 제일 안쪽이 제일 비싼 것이다. 나가면서 좀 더 크고 단단한 거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정해진 규칙이 딱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듯 합니다. 아까 보셨던 은호를 에서 금호를 꺼낸 다음에 안쪽에 봤을 때 여기 보시는 은호 내부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두 개의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얇은 음판을 돌려서 바닥에 지금 은호가 이렇게 생겼으면은요, 은호 바닥 안에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대좌를 하나 댐으로 붙였는데, 이 대좌를 붙일 때 두 개의 꼭지를 바깥쪽으로다 그 꽂아 넣어서 구멍을 뚫고 댐을 해서 요 지금 대좌를 만들고요. 요 대좌 안에 아까 봤던 금병을 맞춰서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댐을 해서 만들었고요. 이 은호는 제작 기술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 주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 안쪽에 있는 금병은 주조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두들겨서 만든 건지 좀 너무 작고 그 제작 기법을 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안쪽에 있는 것은 그릇을 만들고 난 다음에 구멍을 뚫고 이거를 갖다 집어넣어서 붙인 흔적을 보여줘서요. 그 굉장히 정교하게 그 사리기를 안치하기 위해서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존 처리를 통해서 색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는 사진하고는 현재 이제 부여에 가서 보실 수 있는 살기하고는 조금 색상이, 특히 은호가 제일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은색을 완전히 이렇게 걷어내서, 그러니까 이 녹을 다 걷어내서 좀 더 은색이 반짝반짝 빛나게 보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 부분이 보이는데, 이거는 굽을 역시 따로 만들어서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초록색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그 땜을 해서 붙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그 푸른색을 많이 비비면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금병, 은호, 동합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금병, 은호, 그 다음에 동합의 3중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살기가 577년에 연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기본적으로는 주조를 한 다음에 땜을 한 게 요 두 가지 것이 다 그랬다고 생각이 되고요. 금병의 경우에는 다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크기를 보시면 높이가 금병이 4.6cm, 굉장히 작아요.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은호의 경우에는 6.8cm,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동호의 경우에는 10.8cm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호 위에 다들 그 보주 모양의 또는 연봉 형태의 꼭지들이 달려 있는데요. 이 꼭지는 역시 별도로 만든 다음에 꽂아 넣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명문들은, 명문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음각 기법으로, 파새김 기법으로 글씨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런 흔적들, 이거는 그 청동기를 주조하고 난 다음에 그 가질 같은 기법으로 돌려서 표면을 장식한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죠. 네, 여기 명문을 보시면 정유년의 2월 15일에 백제왕 창이 죽은 왕자, 망왕자, 죽은 왕자를 위해서 찰주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찰주를 세웠다. 찰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목탑을 지을 때 그 심초석을 놓고 심주를 올린다 그랬죠. 이 찰주가 바로 심주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세워야지 그 다음에 목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주 또는 찰주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세웠다라고 하니까 탑의 창건 연대가 언제냐면 정유년. 이 창왕이 이제 살았을 때 정유년을 계산을 해보면 577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유년은 위덕왕 연간인 577년이 되고요.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그 창왕명 사기석감이 567년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 딱 10년 뒤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좀 특이한데요. 본래 사리가 임에 두 개였는데 장시 묻을 때에 신비롭게 변화해서 셋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건 사리가 두 개였는데 묻을 때 세 개가 됐다,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 사리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스스로 나누어져서 늘어나는 것을 불교 경전, 중국 경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자분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나누어진다. 이 자분의 그 신의를 보이는 것은 이 사리가 신비함을 보여주는 이적을 행하는 사리이기 때문에 붓다의 영역을 받은 진신사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몸에서 나온 사리다. 그러니까 여기 기록을 한 거 뭐냐면 창왕이 찰주를 세워서 탑을 세울 때 사리의 신의가 일어나서 진신사리의 그 영역이 이제 창을 돕는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결국 위덕왕이 가졌던 아유광전승 구현에 따라서 자기가 전륜성왕, 즉 붓다의 진신사리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하는 불교적 전륜성왕 사상을 보여주는 명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위덕왕의 백제 역사 기록에 백제 위덕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쁜 평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위덕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탐탁지 않게 평이 됐던 것들과 완전히 다른 성격의 명문을 보여주는 것이고, 위덕왕이 이렇게 불교적인
정치적 행위 또는 불교적 전륜성황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을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새롭게 확인하게 된 자료이므로 역사학계에서 백제 역사학계나 동아시아학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덕왕은 나중에 이제 일본의 불교를 정했던 왕으로도 알려져 있어서요. 그런 관계를 이해할 때에도 이 왕사지의 명문은 아주 중요한 새로운 명문 자료이자 역사 기록으로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청동제 합은 그 주조를 해서 만들었고, 꼭지 부분은 원래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지금 복원을 하면서 석함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따로 붙여긴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호나 금호, 금병의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의 안쪽에 이렇게 못을 박은 흔적이 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무령왕릉 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령왕릉의 동탁은잔의 경우에도 뚜껑과 꼭지를 별도로 만든 다음에 못이나 리벳을 박아서 혹은 그 몸 자체를 박아서 고정을 시키는 형태로 뚜껑과 그 몸체를 붙이고 있는데요. 역시 이 무령왕릉 520년대죠. 왜 그 6세기 전반에 무령왕릉의 동탁은잔에 보였던 제작 기법이 지금 시기가 좀 늦긴 하지만 577년에 한 반세기 정도 지난 577년에 왕사지 은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그 기물을 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백제식 그 전통 중에 하나긴 하죠. 작은 거의 경우에는 특히 더 이렇게 그 못을 이용해서 박는 경우가 좀 많고요. 단조나 타출로 뚜껑을 만드는 경우에 이렇게 그 손잡이를 따로 주조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체를 주조하는 경우에는 그 나중에는 그 따로 만들어서 주조를 할 때에는 전체를 한꺼번에 주조하는 것들도 조금 시기가 지나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하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별도로 만들어서 고정을 시키는 이런 것들은 그 무령왕릉이나 왕사지나 같은 기법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뚜껑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전이라고 해서 받치는 요 전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전이 되기도 하고, 여하튼 이 받침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금판을 갖다 돌려 붙여서 땜을 해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역시 보존 처리하기 전에는 초록색 녹이 나 있는데 이거는 순도가 낮은 그러니까 은과 동을 섞은 땜을 갖다가 여기 넣어서 땜을 했기 때문에 땜 부분에서 이제 녹이 난 거죠. 여기는 금을 이용해서 땜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뭐 금땜은 순도가 높은 거로 했는지 그렇게 뭐 녹자국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뚜껑의 측면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꼭지가 이렇게 있고 별도로 주조를 했고 아까 여기에서 가운데에서 못을 박았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녹 부분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땜하고 여기 땜을 했던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막 문지르 흔적이 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끌 같은 걸로 그 표면을 마연해서 나온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은호의 앞부분, 윗부분이 되는데, 은호의 윗부분의 경우에는 다 좀 지워야 될 것 같네요. 안 보여서. 자, 싹 지워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여기 이제 은호의 주변 뚜껑 윗부분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화문을 음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표현은 글씨를 새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파새김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금호의 경우에도 역시 중앙에 뚜껑 주변에 파새김 기법으로 여기 보면 이제 완전히 팠던 흔적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파새김 기법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꽃 모양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주형의 꼭지가 달리고 그 주변에 연꽃을 새기는 이런 것도 역시 보면은 무령왕릉의 동탁은잔에서 보였던 그런 조형 양식을 그대로 계승해서 변화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사지 목탑지에서 아까 사리공 주변에서 출토된 각종 공양구들은 사리탑
옥도 그렇고 살기 자체도 577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공양된 것으로 이제 보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지금 수많은 구슬들이 있어요. 유리구슬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금방 유리구슬이 좀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크기가 다른 유리구슬들과 고곡들, 그 다음에 수정구슬들, 만호구슬들, 그 다음에 금제 귀걸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것도 금제 귀걸이고요. 이거는 은으로 만든 과대편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옥기를 잘라서 재가공한 것들이 좀 확인이 됐고요. 여기 까만색으로 보이는 이거는 무령왕릉에서도 출토가 됐는데 이게 옛날에는 탄목이라고 부르다가요. 지금은 이거를 탄목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탄목이라고 부르지 않고 흑옥이라고 불러요. 흑옥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준보석 계통의 물질이긴 한데요. 제트라고 불리는 검은색 물질입니다. 물론 이제 탄화된 옥 같은 거라고, 이게 나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쉽긴 한데요. 흑옥이라고 부르는 여하튼 준보석 계통의 물질이 이제 확인이 됐고, 같은 것이 역시 어디서 나왔냐면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예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보시는 이런 귀걸이는 무령왕릉이나 백제 귀걸이에서 그렇게 흔하게 보이는 것은 아닌데요. 아마 이 6세기 전반에 사용된 귀걸이의 예라고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수전 하나가 이제 출토가 북제 오수전이 하나 이제 나온 예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예들을 몇 개 보시겠습니다. 예, 먼저 조금 전에 보셨던 은제 과대편들 보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발굴된 상태에서 아까 몇 번 얘기를 드렸던 철심이 붙어 있는 관식의 흔적이 있고요. 이 관식에 아마 붙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게 운모편 장식이에요. 꽃 모양의 운모편 장식인데 여기 보시면 운모에다가 금박을 붙여서 장식을 해서 이거를 다시 관식에다가 붙였었던 흔적이 이제 출토 상태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이 소원연적 구체들은 귀걸이나 뭐 목걸이나 이런 걸로 썼던 것들인데요. 누금세공 기법이 사용이 된 소원연적 구체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왔습니다. 아마 목걸이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방울 모양의 장식을 단 독특한 귀걸이가 하나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금방울 모양이 달렸죠. 역시 방울에는 누금세공 기법이 있어서 이 6세기 후반이 되는 577년에 이 왕사지에 보이는 이것들은 6세기 후반에 백제 왕실의 금속재 장신구나 뭐 복식문화, 그다음에 이제 귀금속 공예, 세공기법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위덕왕 연간에 발원에서 만든 백제 창왕명 살기 2점, 하나는 567년에 석조 사리감 능산이사지에서 나온 것과 그 다음에 577년에 왕사지에서 나온 것을 보셨고요. 다음으로는 익산 미륵사지에서 나온 금속공예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의 미륵사지는 삼국유사에서 백제의 무왕과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무왕과 신라의 선화공주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나중에 지은 사찰이다 해서 무왕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은 정비하기 이전의 옛날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는 연못지가 2개가 있고 들어가면서 단간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탑이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이 서탑과 동탑의 경우에는 이쪽이 동탑이 되고요. 이쪽이 서탑이 되는데 서탑과 동탑의 경우에는 석탑으로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여기는 목탑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나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 이제 주춧돌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 서탑과 동탑의 경우에 동탑은 완전히 폐허 상태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세운 것이고요. 이 서탑은 한 10년 이상 해체 수리 복원을 해서 최근에 이제 다시 새 탑을 여기다가 세탑이라기보다는 복원을 한 새로운 탑이 이제 세워졌는데 이 탑을 해체 수리하는 과정에서 2009년에 석탑의
2층 심주석 안에서 그 사리 장엄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여기는 이제 1탑에 1금당식으로 된 것이 3개가 구성이 돼 있어서 이거를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1탑 1금당, 1탑 1금당이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있어서 3원씩 가람 배치라고 알려져 있어요. 3원씩. 이 3원 중에 가장 먼저 세워진 것은 아마 중앙에 목탑이 있는 곳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동탑과 서탑이 나중에 세워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튼 지금 보고 있는 이 3원식 가람은 굉장히 독특한 백제 여기 미륵사지에만 있는 독특한 구조라고 알려져 있고 발원자가 이제 무왕과 선화공주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서탑에서 2009년에 사리장엄구가 출토가 돼서 확인을 해봤더니 선화공주나 무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선화공주의 이름이 완전히 나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새로운 학설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현재는 이 익산 미륵사지는 정비를 새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내려가면 이 부분에 옛날에 이제 익산 유물전시관,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있었던 이 지역에 땅을 파고 새로운 국립익산박물관을 지었습니다. 익산박물관은 작년 2019년에 그러니까 사리기가 발견된 지 10년 만에 국립박물관으로 새로 건립이 돼서 그 새로운 이제 그 박물관이 이제 들어서서요. 예, 미륵사지를 비롯해서 익산 인근에서 나온 유물들이 국립익산박물관에 그 새롭게 전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뭐 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향후 시간이 되시면 새로 개관한 익산 국립익산박물관을 방문해 보시면 오늘 보여드리는 대부분의 유물들과 사진들이 전시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익산 미륵사지 서석탑은 서자를 빼고 이제 미륵사지 석탑이라고도 많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동탑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세웠긴 하지만 하여튼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백제의 석탑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미륵사지 석탑은 곧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무왕이 발원을 했다. 특히 무왕의 즉위 초기인 7세기 전반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런 추정들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이 정비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여기 뒷부분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나름대로 최신 기법을 이용해서 보수를 한다고 시멘트를 쳐서 탑을 보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멘트가 너무 흉측하게 보기가 싫었다고 생각을 해서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여기를 갖다가 그 탑을 해체 수리 복원을 하면서 이 시멘트를 뜯어내려고 탑을 갖다 해체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문 보이시죠? 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 가운데 부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주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은 동서남북 사방에 다 있어서요. 들어가면 어디나 다 이거로 이 심주를 보면서 따라 돌게 돼 있는데 내부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아주 좁아요. 그래서 이 심주가 있는 데까지 해체를 여기 했는데 탑을 복원하기가 힘들어서 여기까지 2층까지 해체를 하고 난 다음에 복원을 하기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2009년에 결국 이 윗부분은 다 해체를 하고 여기까지 드러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심주가 한 단, 두 단, 그 다음에 세 단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제일 아래 부분에 중앙에 사리공이 발견이 되면서 여기에서 사리기와 각종 공양구들, 사리장엄구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발견된 게 2009년이에요. 그래서 2009년 이전에는 미륵사지 석탑 안에 있었던 사리기는 이 윗부분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도구를 당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었고요. 사리기가 이 안에 들어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밑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뭐 논의는 거의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하튼 탑을 세체 수리하면서 2009년에 이 안에 있었던 백제 창건기에 매납이 된 사리장엄구가 거의 온전한 상태로 발견이 돼서요. 백제 문화 연구에 있어서 아주 새로운 획기적인 사건이 된 것이 미륵사지 석탑의 사리장엄구 발견입니다. 2009년에 있었어요.
네, 해체 당시에 그 탑 1층 부분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방에 문이 있고 사방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가운데에 심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천주라고 해서 4개의 그 기둥을 쌓아놨는데요. 4개의 기둥이 쌓아져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밑에 바닥 판돌이 있죠. 이 바닥 판돌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심주를 해체하고 나서 밑에를 조사를 했더니 역시 이 부분을 누가 도구라고 들어와서 안에 있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도구를 해가지고 훼손을 했었던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살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아까 있었던 뚜껑돌을 해체해서 옮기는 것을 보시고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심주석의 맨 아랫단에 까만색 선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까만색 선이 있는데 이 먹선은 그 백제에서 장인들이 탑을 세울 때 세웠던 그 원래 척이의 그 먹선이고요. 요 가운데에서 이제 사리공이 나왔는데 사리공의 크기는 25cm 곱하기 25cm이고요. 깊이는 26.5cm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심주 안에 중앙 부분에 막연히 되어 있던 사리공의 발견 당시의 내부 모습입니다. 여기 사리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로 세로 25cm, 그 다음에 깊이는 26.5cm가 되고요. 발견 당시에 정중앙 부분에 사리기가 놓여져 있었고 그 뒤에 금판으로 만들어진 순금판으로 만들어진 그 사리 봉형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리 봉형기는 가로 15cm, 그 다음에 가로 15cm, 그 다음에 세로, 그 다음에 10.3cm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께는 1.3mm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얇은 그 금판 위에다가 파새김 기법으로 명문을 새겼는데 앞면과 뒷면을 모두 다 새겼습니다. 글씨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파새김 기법으로 새긴 다음에 이 빨간 부분에 주사를 넣었기 때문에 글씨가 빨갛게 보이는 거고요. 뒤쪽 글씨, 뒤쪽 판에는 주사가 모두 다 사라진 상태라서 빨간색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위에만 빨간색으로 남아있고요. 이 명문에 의하면 백제왕후 사택적덕의 딸 백제왕후가 639년에 발원을 했다라고 나와서요. 이 사택적덕 씨의 딸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여기 보시면 딱 보이시죠? 백제왕후가 나오는데 이 백제왕후가 그 선화공주가 나오지 않고 역사 기록에 나오지 않는 사책 적덕 씨의 딸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 선화공주에 대한 얘기가 설화냐 설화가 아니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 명문판의 해석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과 이제 역사 기록을 어떻게 맞추어 봐야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부분은 뭐 이번 강의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문은 전체적으로 11줄씩 양면에 새겨서 총 193자가 새겨져 있었고요. 해석이나 판독에 대해서는 발굴 보고서나 아니면 도록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륵사지 사길정엄구에 대한 그 발굴 보고서는 역시 그 문화재연구소에서 이제 발간을 했고요. 책이 나왔고요. 도록도 전시를 하면서 여러 차례 도록이 나왔습니다. 그런 책들을 참조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리공 안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유기로 된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그 청동합들이 여러 개 나왔고 여기도 청동합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것들이 전부 다 직물류입니다. 그래서 백제시대 7세기에 직물류가 엄청나게 많이 확인이 돼서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이상한 구슬들이라든지 철제 도자라든지 이게 공양구 장신품 이런 것들이 엄청난 수량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존 처리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서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익산박물관에 상당 부분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개관된 익산박물관에서는 이 직물류들도 펼쳐서 전시를 초창기에 했었습니다. 7세기에 직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데요.
직물에 대해서는 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속공예 품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라서요. 주로 이제 그 살기, 요 살기 그 두 점의 살기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처음 발견됐을 때는 중앙의 살기가 하나인 것으로 보였지만 발굴이 아니라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안에서는 다시 금병과 유리병이 나와서 살기 자체는 그 석함, 그 다음에 예, 금동호, 그 다음에 안에 금병, 그 다음에 이제 유리병 해서 유리, 금, 그 다음에 금동, 그 다음에 이제 석함이 돼서 4중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위덕왕 연간에 만들어진 그 왕사지 살기도 4중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유리가 없었습니다. 유리기가 살기로 사용이 됐던 첫 번째 예가 백제에서는 이 그 미륵사지 서석탑에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왕사지의 경우에는 은제호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은호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유리병의 파편, 그 다음에 유리병이 들어있었던 금병, 그 다음에 이제 이 금병이 이 금동호 안에 이제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크기는 이 금동호가 높이가 13c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리병은 높이가 5.9cm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 발견했을 때는 유리병이 있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금병의 유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는 게 유리병의 목 부분입니다. 목 부분이고요. 아마 이렇게 생겼던 유리병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시는 게 여기 들어가는 꼭지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병의 꼭지와 그 다음에 뚜껑 부분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동체편은 뭐 워낙 종이장처럼 얇은 상태에 부서진 상태로 나와서요. 이 유리병과 그 다음에 이제 금병, 금동호가 구성이 돼 있었다는 건 나중에 이제 보존 처리를 하면서 확인이 됐고요. 이 유리병의 크기를 볼 때 유리병의 크기 특히 그 유리병의 구연부 크기가 있잖아요. 이 구연부 크기를 추정해 볼 때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살이가 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가운데에 작은 거 한 점만 유리병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들은 사실 살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육안으로 봐도 이거는 자수정 계통의 돌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금병 밑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병을 넣고 이 유리병 안에 살이가 하나 들어있어서 한과의 살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하튼 지금 이 아까 왕사지의 경우에는 안에 살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고 그다음 미륵사지의 경우에는 지금 유리병 안에서 살기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석탑을 보수하는 과정에 새로 만든 장엄구에 넣어서 탑 안에 다시 봉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각종 유리 구슬들이 여기 금병이나 금동호 안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왔는데요. 유리 구슬들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분석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다른 시간에 유리 구슬과 그 다음에 그 옥구슬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별도의 강의를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 이 두 개의 그 금속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광구의 호, 입이 넓고 그 다음에 목이 길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가 약간 불룩하면서 내려오는 이런 항아리 형태, 광구호 형태의 살기 형태는 왕사지에서 제일 먼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뚜껑이 달려가지고 보주형 꼭지가 달린 것까지도 왕사지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왕사지의 경우에는 이 밑부분에 그 굽이 있는데 그 미륵사지는 두 점이 모두 다 굽이 없어요. 굽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왕사지 은호 같은 경우에는 뚜껑과 꼭지를 만들어서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여기가 하나, 몸체가 하나, 그 다음에 요거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 비해서 미륵사지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하나, 그 다음에 뚜껑 따로
그 다음에 여기는 꼭지하고 뚜껑을 한꺼번에 주조를 했기 때문에요. 이것처럼 연결해서 이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동체가 분리되는 게 이제 특징이죠. 여기는 동체가 분리되지 않는데 주조를 한 다음에 바닥 부분에 굽을 떼면서 붙였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땜을 하는 적은 별로 없고요. 주조를 하고 그 다음에 농로로 갈았던 흔적이 있어서요. 몇 군데 어깨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은 농로로 갈면서 조금 많이 갈아서 이렇게 구멍이 날 정도로 얇게 된 부분들이 몇 군데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동호의 경우에는 동을 주조해서 만들고 청동 주조해서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도금을 했던 것인데요. 청동호에 도금을 한 것인데 이 금호의 경우에는 제작 기법이 형태는 상당히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금판을 두드려서 만들어서 얇은 금판을 두드려서 만들고 그 다음에 접합 이 윗부분의 경우에는 땜을 해서 붙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역시 동체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체부가 분리되는 것이 굉장히 좀 독특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분리된 상태를 보시면 금동호 윗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몸체하고 그다음에 어깨하고 목이 이제 하나가 되고요. 이 뚜껑이 되죠. 그다음에 실제 뚜껑이 하나 더 있고요. 금호의 경우에는 몸체 두들겨서 판금 기법과 단조 기법으로 만들었는데 이 아랫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윗부분은 전부 땜을 해서 붙였기 때문에 여러 조각을 붙여서 만들었는데 역시 얇은 금판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뚜껑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체 전체가 뚜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동체 금호 내호의 이제 동체 상부 윗면 이 전체가 다 뚜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위에서 이제 각종 어자문 기법이라든지 여기 어자문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기법 같은 것들 축조 기법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문양을 갖다가 연화문과 그다음에 어자문 같은 것들을 이제 새겼는데요. 안쪽에 보시면은 두드린 흔적이 그대로 잘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은 얇은 금판 선을 돌려서 붙이고 땜을 한 흔적이 남아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땜한 흔적이 남아 있고요. 요거 다른 땜인데 바깥쪽에서 보시면 여기 요렇게 생긴 판을 돌려가지고 땜에서 붙였고 뚜껑 부분이 또 다른 판이라서 뚜껑판 하나, 이 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요 목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해서 한 너댓 개의 판을 갖다가 두들려가지고 접합해서 땜에서 만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꼭지 부분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제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접합을 한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금 기법, 타출과 타출 기법과 단조 기법, 그 다음에 판금 기법 이용해서 땜해서 접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라고 하더라도 금동호와 금호는 형태 비슷하지만 제작 기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요. 그 이유는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청동으로 만들고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재질과 용도에 따라서 다른 기법을 이용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고도의 금속공예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 금호의 경우에는 이 지름이 2.6cm 정도예요. 2.6cm. 그래서 사실 이 형태를 보면은요, 신라의 태환이식을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졌고, 크기도 실제로 굵은 태환 크기에 가까워서요. 아마 그런 태환이식을 만들던 기술하고 좀 가까운 기술을 백제인들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 위에서 보시는 이것이 이제 미륵사지의 금동호의 뚜껑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앙에 이제 대가 있고 꼭지를 붙였는데 이 꼭지는 안쪽에서 보면은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뚜껑 안쪽인데 이 안쪽에 보면 아무런 흔적이 없어서 아마 이 꼭지하고 그 다음에 이 장식하고 그 다음에 이 뚜껑 전체를 하나로 통영으로 주조를 했던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시면은 이 연화문들에 빗금을 쳐가지고 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어자문 기법으로 장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연화문의 사방에 이 빗금을 쳐서 장식을 하는 거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백제 무령왕릉 출토의 6세기 전반 그 동탁은전 부분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연대는 잘 모르지만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으로 추정이 되는 그 부여 능선이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 대학로의 동체 아랫부분의 모습하고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어자문 기법 같은 경우에는 그 백제금동 대학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이 무경왕릉의 동탁은전에서는 그 어자문 기법이 사용되고 있지 않아서 이 어자문 기법은 7세기에 들어와서 7세기 또는 6세기 후반 무경왕릉보다는 좀 더 후대 시기에 발전하기 시작한 기법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자문 기법이 통일신라 시대에만 쓰였다고 해서 통일신라 시대와 일본 나라 시대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자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어자문이라는 기법은 사실 정확한 기법 명칭이라기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나나꼬라고 부르는 기법 명칭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나라 시대에 이 어자문 기법으로 어자문 기법을 행할 수 있는 장인들이 일반 장인보다 좀 더 그 높은 임금을 받았다는 기록 같은 것들도 있고요. 나라 시대 유물들 중에서 이 어자문 기법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통일신라와 당과 나라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 어자문하고 관련된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는 흉노 무덤에서 어자문 기법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흉노 무덤에서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백제 유물 중에서 이제 어자문 얘들이 몇 개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백제계 금동북이라고 알려진 그 불상에서 이제 확인된 예가 있고, 그다음 백제금동 대학로에 뭐 비파 장식 같은 데 어자문이 쓰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639년에 미륵사지 살기에 내호와 외호는 모두 다 어자문 기법으로 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어자문 기법은 사실 조금 기법들 중에서 그 왜 지난번에 뭐 선조라든지 조금이라든지 조금 기법, 그 금속을 새기는 기법들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데 탓줄 기법이나 뭐 이런 데에서 정을 사용할 때 정의 형태가 좀 특수하게 생겨서 이거를 이제 구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백제에서는 이미 그 무경왕릉에서 이렇게 보이는 이 정의 형태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찍는 그 쌍전문 정을 사용했었던 것이 이제 확인되고 있고요. 어자문 기법은 쌍전문정은 정 끝을 이렇게 양각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서는 찍으면은 찍힌 데가 음각으로 나오는데 판이 양각의 정을 가지고 문양을 새기는데 어자문은 반대로 정을 음각으로 만들어요. 여기 보시면 정 끝이 있으면 정 끝을 안으로 팠죠. 그래서 정 끝이 안으로 파지면서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긴 정이 나오니까 꼭 찍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긴 문양이 나오는 거죠. 이 형태는 여기가 뾰족하기 때문에 파이프를 눌러서 찍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왜 끝부분이 좀 엣지가 차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 엣지가 차이가 있는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런 정을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이걸 어자문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양은 어자라고 하는 거는 물고기의 아이니까 예, 어란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명란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왜 조그만 알들이 한없이 좁쌀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그 물고기 알을 생각하시는 그의 이제 그 이름의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본 사람들이 일찍부터 어자문이라고 불러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어자문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거를 조선시대 이후의 장인들은 이거를 눕갈정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요런 정들. 어자문 기법에 쓰는 정을 눕갈정이라고, 눈알이죠? 눕갈정. 그래서 눕갈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자문 기법이 아니라 눕갈 기법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뭐 학계에서는 한자어를 그대로 많이 써서 어자문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이 어자문의 이 정 한번 찍어서 나오는 이 크기는요, 1mm 되는 것도 별로 없어요. 0.3에서 0.5mm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크기의 여러분들은 다 확대해서 봐서 엄청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작은 정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정을 갖다
찍으면 이게 일정한 크기로 찍게 되면, 그러니까 정을 갖다 똑바로 세워서 찍으면은 동그란 원이 나오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쪽 정에 힘을 줘서 찍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생달 형태로 찍히게 됩니다. 여기도 초생달 형태로 찍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바탕을 채워서 넣기도 하고요. 환문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문을 만들 때도 어자를 찍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다양한 형태로 어자를 쓰게 되는데, 이 다양한 어자 문정의 활용이 이 미륵사지 사리기의 내호와 외호 모두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7세기 전반에 이제 새로운 그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원래 이제 7세기 전반에 이런 어자문정은 사산조 페르시아나 이렇게 이란 쪽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백제의 그 어자문 기법들은 639년에 이미 발달한 상태로 나오고 있어서 사산조 페르시아의 영향보다는 좀 더 이른 전통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 금동제, 호의, 사리호의 표면 장식 기법을 좀 정리해 보면 축조 기법, 모조 기법, 어자문 기법이 모두 다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제, 사리호에서도 역시 축조, 모조, 특히 이제 모조보다는 축조와 어자문 기법, 그 다음에 일부 파쇄김 기법 같은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을 2번 쳤던 흔적 같은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정을 이게 좀 보면 아주 정교하다기보다는 하나 찍고 안 되면 또 하나 찍고 해서 듬성듬성 이제 빈대마다 막 찍었던, 이렇게 2~3번씩 찍었던 흔적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축조 기법을 기초로 하면서 모조 기법이나 어자문 기법을 같이 쓰는데, 금동의 경우에는 이게 바탕이 동이잖아요. 청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들이 좀 더 많이 그 새긴 듯한 느낌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의 흔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얘를 도려내고 깎기 위해서 깎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면 장식 기법들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주조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깎아내는데, 그 깎아낼 때 좀 많이 깎아낸 부분에서 이렇게 얇게 이렇게 부서져서 떨어져 나가는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지를 쳐서 돌린 흔적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 축조나 어자문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표면을 도금을 했는데, 이 도금 기법은 아마 순 아말감 도금 기법을 이용해서 도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륵사지 사리공에서는 사리기와 금제 봉영판만 나온 게 아니라 파쇄김 기법으로 글씨를 새겼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주조 기법과 단조 기법을 통해서 만들었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사리공 안에 크게 사리공의 맨 바닥서부터 보시면 사리공이 이렇게 깊이 있으면 맨 바닥에는 유리판을 사리공 크기에 딱 맞게 만들어서 깔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게 바로 바닥판에 깔았던 유리판이고요. 이 유리판 위에는 그 다음에 요 6개의 동합을 얹어 놓았습니다. 여기 자리가 보이시죠?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 동합을 6개를 이 위에 얹어서 맨 아래 유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동합을 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단이랑 천이랑 그 다음에 각종 이런 구슬들, 그 다음에 금은제 장식들, 이 은화관식이라든지 과대장식 이런 것들은 백제의 귀족들이 사용했던 은꽃, 그 다음에 과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정이라든지 쪽집게라든지 뭐 이런 그 다음에 도자 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잔뜩 쌓여 있고요. 그리고 맨 위에다가 사리공 맨 위에 정중앙에 사리기를 놨고요. 한쪽 구석에 금판을 얹어 놓았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리기는 아까 어떻게 금안에 들어가느냐, 이 사리기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안에는 구슬을 잔뜩 넣고요. 그 안에 금동호 안에 이 유리병을 넣어놨고요. 역시 이 유리병도 나중에 열어봤더니 유리병 안에 잔뜩 구슬을 넣고 그 가운데에 그 유리병이 들어있었던 것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가지 뭐 지진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안에서 이미 이렇게 눕혀진 상태가 돼 있고, 그러면서 구슬들이 많아서 유리병은 깨진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할 수 있죠. 내부에서 나온 이 각종 이
사리합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것이 다 모두 사리기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보존 처리를 하면서 내부의 것들을 열어본 결과 안에 이것들은 사리기는 아니고 공양품을 봉안했던 사리 공양구였던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 안에서 나온 유물들을 다 하나씩 보기는 좀 어렵고 몇 가지 애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들은 사실 조선시대까지 쓰인 형식들도 있고 올라가는 형식들도 있고 통일신라시대 형식들도 있고 이래서요. 사실 하나씩 나왔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어느 시대의 그릇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식들이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한 서너 가지 형식들이 이제 출토가 됐는데 함께 출토됐기 때문에 이건 모두 다 639년에 절대연대를 가진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청동제 합들의 내부에서는 지금 보다시피 여러 가지 각종 공양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유리구슬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금구슬도 상당수가 나왔습니다. 조금 드문 구슬 중에 지금 보시는 이 허연 구슬들, 이거 발굴 당시에 처음에 발굴자들은요 하얀색이라서 은구슬인 줄 알았다 그래요. 근데 이건 은이 아니라 진주입니다. 진주, 천연 진주. 이 진주는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원래 우리나라에선 구하기가 힘들죠. 진주 자체는 진주 조개에서 자라는데요. 이 진주 조개는 따뜻한 수온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제주도하고 통영 지역에서 이제 생산을 하긴 하지만 천연 진주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의 수당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진주가 나오는 거는 페르시아 일대하고 베트남 일대라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봐서 동남아 지역이나 이렇게 아열대 기후의 따뜻한 수온을 가진 데에서만 이 진주 조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백제 유적에서 출토되는 수많은 진주 구슬들은요, 이런 동남아 지역과의 교역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구슬들이나 진주에 대해서는 계속 분석과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서 이제 좀 독특한 금속공예품으로는 고곡한 점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고곡이 아까 보셨던 여러 개의 청동합 중 하나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여기 고곡 자체는 파란색, 초록색 가까운 고곡, 옥을 갖다가 깎아가지고 만든 옥은 이제 돌의 일종이죠. 그래서 보석의 일종인 옥을 갖다 깎아서 고곡을 만들었고요. 이 고곡의 머리에 씌워진 이 금모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 금모의 측면 부분, 반대쪽 측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금선과 금알갱이를 녹여 붙여서 장식을 해서 누금 세공 기법을 쓰고 있음이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들 보이시죠? 이 빨간색 장식은 주사를 끼워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군청색하고 초록색이 보이는데 이 군청색과 초록색은 모두 유리질 성분의 유약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보적인 칠보 기법을 응용해 가지고 장식을 했던 흔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이 군청색 장식이 안에 들어가고 여기는 빨간색 장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여기 이쪽에는 이제 초록색 장식들이 이런데 초록색, 요런데 초록색들이 들어가서 초록색과 군청색과 빨간색으로 장식을 한 다체 양식 장신구 형태가 백제시대 7세기 전반까지 백제 지역에서 제작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리구슬이 진주구슬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좀 보기 드문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형태가 좀 애매하게 생겼는데 이거 귀걸이의 일종이 아닐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의 독특한 귀걸이가 백제 지역에서 이제 사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금제 장신구나 아니면 각종 유리구슬과 진주구슬 그다음에 이제 만호 이런 보석류들이 엄청난 양으로 발견된 것이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미륵사지에서 나온 다른 유물들과 국제적인 관계, 그다음 불교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번 강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제의 사리장엄구 중에서 2000년대 이후에 발견이 돼서 중요한 왕사지 사리장엄구와 그 다음에 미륵사지 사리장엄구의 사리기의 제작 기법을 중심으로 백제의 불교공예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